이 페이지요? 예, 정의가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예, 다국화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한신대 이혜영 교수가, 다국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객관적 추세이자 주체의 전략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간략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체와 객관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 추세이자 주체의 전략.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발제는 이 객관적 추세까지 다 얘기하자면, 너무 이제 방대하고 복잡하니까 저는 이제, 다국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체의 전략, 이 측면에 맞춰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다국화가 무엇인가라고 알려면은, 그 전에, 얘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알려면은 자본주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다국화가 극복하려는 이 국제질서, 다국화 자체가 이제 국제질서이기 때문에, 이 극복하려는 국제질서는 다름 아니라 이제, 당극체제, 즉, 미국 중심의 당극체제에 기반한 국제질서입니다. 말이 약간 긴데, 근데 이제 당극체제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바로 현대 제국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이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먼저 이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현대 제국주의란 뭐냐.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구제국주의와 이제 구별하는 이제 의미에서의 현대 제국주의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부적이고 지역적인 영향력만 가졌던 구제국주의와는 달리, 오늘날 제국주의 시대의 현대 제국주의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존재하는 슈퍼 제국주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뭐 아시아에 존재하는 제국주의, 유럽에 존재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전 지구를 상대로 한, 이런 이제 실체라는 거죠, 제국주의가. 하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전 지구적인 거대한 슈퍼 제국주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특정 역사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날의 그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와 미국 중심의 당극 질서가 나타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9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대. 그리고 현대 제국주의라 할지라도 그 전에, 즉 2차 대전 종식 후에 나타난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존속하였던 동맹적 제국주의입니다. 여기서 제국주의를 어떤 이제 집단적 개념으로, 즉 영국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가 아니라 이들이 함께 구성하는 이제 동맹적 제국주의 집단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한 나라로서는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전 지구를 포괄하는 이제 제국주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동맹적 제국주의가 90년대 들어서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로 자기 변신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냉전 질서 해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냉전 질서 해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 요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 이제 경제적 기초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식 후에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될 무렵, 이때 미국이 지금과 비교할 때 보면은
경제와 군사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종전 직후에 보면은 이제 미국 공업이 세계 공업 총생산의 42%를 차지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 비중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절반가량으로 지금은 한 20%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다른 동맹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단일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럴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 첫째는 미국과 같은 슈퍼 패권 국가에 있어서 국제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다. 단순히 이제 경제나 군사 개별적 직패만이 아니고 이게 잘 표현된 것이 2010년 미 국방부의 이제 4년 국방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지구적 대국으로서 그 역량과 영향력은 하나의 더욱 광범위한 국제 체계의 운명과 깊숙이 교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제 체계는 동맹과 협력 관계 그리고 과거 60년간 우리가 건설하고 유지해온 다자간 기제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 국가, 슈퍼 패권 국가의 출현과 관련해서 그 역량을 고려할 때 이 국제 체계의 그 동맹과 협력 관계, 그 다음에 다자간 기제 이런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요인은 지구와 시대의 시대적 요구.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토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미시와 거시 양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개별 독점 자본의 축적 운동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독점 자본은 상품의 생산과 그 실현에 있어 국제 분업과 세계 시장에 날로 의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세계 경제의 일체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 군사적 주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과거 케인스주의 시절 국가 독점 자본주의 복지국가 모델 하에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무소불위의 관여가 각국에 있어 독특한 이제 시장 구조와 자기 완결적인 경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죠.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지, 제거돼야지만이 새로운 지구화 시대에 단일 시장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추진 주체로서 이 단일 패권적인 이 슈퍼 제국주의, 슈퍼 패권 국가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세계 시장의 통합 정도는 현 국제 독점 자본의 생산력 수준과 운동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상당히 이제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같은 이제 세계 정부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세계 정부에 가장 가까운 형식이 단일 패권적인 제국주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구화 시대의 이제 자본주의 균형 문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국제 독점 자본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는 이제 독점 장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자기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균형 문제가 국제 독점 자본 운동에 있어서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과잉 생산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일국 차원에서보다도 한층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 이처럼 케인주주의가 이끌던 정기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이끄는 후기 국독자 시기에도 그 시적 차원의 강력한 균형 규제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생존적 요구로 등장했다는 거죠. 이 같은 역할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원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본주의 세계 정부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러한 이제 자본주의 세계 정부가 없죠. 그래서 준 세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의 출현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토대의 변화와 즉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이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가 요구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두 가지 요인 또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현실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개별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 단합된 힘을 통해서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슈퍼 제국주의 출현이 요구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릭스 등 개발도상국과의 이제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과거 식민지와 같이 절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아니죠. 그 중에는 이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도 있고 경제가 상당히 발전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중심국 주변국 관계 이게 계속 필요하거든요. 소수의 특정 선진 자본주의 외에는 절대 다수의 국가, 절대 다수의 인류를 이렇게 이제 주변국으로 묶어놔야지만이 선진 제국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심국과 주변국 관계 범주를 현실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중심의 당국 체제를 떠받치는 현대 제국주의의 성립과 그 필연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또한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제국주의는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추진하는 지구화 시대에 조응하는 제국주의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대 제국주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다극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다극화는 일반적 의미의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다극화가 아니고 바로 지구화 시대의 다극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극화는 바로 전 지구적 차원의 슈퍼 제국주의로 발전한 현대 제국주의,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지향인 것처럼 현대 제국주의를 부정한 다음 체제는 지구화 시대의 경제 일체화를 전제로 할 경우 부정부적이거나 후퇴적인 것일 수가 없고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2차 대전 직후에 나타났던 그 케인즈주의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일국적으로 이제 자기 완결적인 어차피 전 지구와 단일 시장이 성립된 이상 바로 이런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사회, 즉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성립된 지금의 현대 제국주의적 국제 질서의 규범 체계보다도 진일보한 진보성을 가질 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항상 위를 향해서 전진하기 마련이죠. 과거보다 후퇴된 그런 관념과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러한 극단으로 발전한 현대 제국주의 국제 질서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전진적인 것, 진보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이제 현실적 실천 운동이 뒷받침될 때라야지 다수 인민을, 다수 대종을, 다수 국가를 설득할 수가 있고, 이들 힘에 의해서 현대 제국주의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의 다극화 세력은 민주, 공정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등 다자간 협의체를 옹호하면서 패권과 독점을 부정합니다. 유엔 다자간 협의체를 강화하자. 이건 우리가 이제 브릭스의 여러 이제 성명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패권과 독점은 부정되는 거죠. 그간 브릭스의 성명이나 1대1로의 이념에서 보듯이 세계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평등, 호혜, 자주성에 입각한 국제 분업과 교류를 천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하에서 이 다극화의 진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성,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그리고 이제 세계화의 적극적인 추진, 세 가지인데 이 다극화의 진보성을 요약하자면요. 우선 다극화의 민주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국제 질서에서 다극화가 나타났던 것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 가깝게는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존재했던 이제 오광 체제인데,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가 이루었던 이런 다극 체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옛날 보면 이제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도 이런 비슷한 오광 체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다극 체제는 모두 소수 강대국이 지역 내지는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 균형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세력 분화를 지키기 위해서 형성한 것들입니다. 세력 분화, 즉 소수 집단의 독점적 특권의 성립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다극화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다극화, 당대의 다극화는 냉전 종식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는 다극화입니다. 여기서 부각되는 게 남북 문제인데요. 즉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진영에 속한 신흥공업국들이 속속 부상함으로써 북부국가, 서구 선진 자본주의 진영을 얘기하죠. 북부국가의 세계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독점 체제를 뒤흔들면서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양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 브릭스가 이 집단 서방, 지칠로 대변되는 집단 서방에 맞서는 다극화를 추진하는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브릭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브릭스가 구성될 수 있고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부 성원 간의 동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현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주로 원료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로서 역할하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보면요. 또 국제 IMF 세계은행으로 대변되는 국제 통화 체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외환 위기와 채무 위기 등의 금융 불안을 겪는 그런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한 국가들입니다. 이처럼 낡은 국제 질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는 자신들이 앞으로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제 불리한 체제를 반드시 개혁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국제 질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국제 질서에 있어서 독점과 패권을 부정하고 민주화, 공정, 호혜 원칙을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 내부에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브릭스 내부의 공통적 이익에 비하면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이제 사적 유물론 막수주의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 이익, 이게 근본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국경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현실에서는 무시할 수 없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익에 비추어 본다면은 부채적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 다국화의 민주성과 진보성은 새로운 민주적 국제 질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2002년 중국 장쩌민 주석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에서 관련한 발언을 한 게 있고요. 국제관계 민주화에 대해서요. 좀 더 이제 일찍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 그때 이제 중국은 이제 장쩌민 주석이고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97년에 양국이 만나서 공식 발표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제 비교적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 잠깐 이제 간략히 소개하면은 쌍방은 상호 주권과 영토 완전성,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및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을 존중해서 처리한다. 이게 대체로 이제 중국의 5개 이제 평화 원칙, 평화 외교 원칙 이게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냉전적 사고 방식을 포기할 것.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의견 차이나 분쟁을 해결할 것, 이런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유엔과 안보리의 역할을 응당 강화해야 된다. 이때부터 일관되게 이 두 나라는 이제 브릭스의 그 핵심 국가이기도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안보리의 역할 강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광범위한 개발도상국과 비동맹 운동은 세계의 다국화를 추진하며 국제 신질서를 건립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비동맹 운동과의 연대를 천명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이제 다국화를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 세력이다. 이것을 97년도부터 이미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시기 다국화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제국주의 패권 질서의 대립물로서의 분명한 자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독점과 패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국화는 현대 제국주의 종식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대 제국주의를 어떤 이제 분열시키고 찢어놓고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독점 패권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국화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패권주의 당극체제를 부정하는 주요 역량이 다름 아닌 그 1차적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것이 과거에 전제했던 모든 다국화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에 대한 성격은, 존재에 대한 성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막스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들었듯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기 존재적 성격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이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제국주의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 제3세국, 세계, 과거에는 이제 식민지국들, 이기 때문에 현대 제국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이 이들 국가는 자기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국화의 민주성, 다국화 이제 뭐가 민주적이냐, 이런 이제 피억압적 주체가 이제 주체이다, 다국화의 주체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볼 때도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이제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그렇죠. 190, 대략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다 한다면은 거의 170개 국가가 이러한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속하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다국화 추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제 발언권이라든가 어떤 역량 강화 이것이 이루어지는 국제 질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주체가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국화의 민주성과 관련해 볼 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다국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이제 중국의 역할이 매우 각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브릭스 가운데서도 그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브릭스 상호 관계를 쭉 보면은 바로 이 브릭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 진영이 추동하는 다국화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 간의 연합에 의해서 추동되는 다국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실제 역사적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개발도상국 진영 내에서도 가장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독점과 반패권주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반패권, 반독점 이것을 앞서서 주장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자기 발전을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자본주의 시장 단결의 핵심인 현대 제국주의를 무력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력화의 방식은 다름 아닌 패권적 국제 질서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요즘 그 G2 대결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쪼이고 있는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뭐 디커플링이니 뭐 디슬리킹이니 이런 모든 수단을 다해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여간 현대 제국주의 제일 눈에 가시 꼭 말살시켜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한 존재가 바로 이제 중국이고 이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위망을 이게 돌파하지 않으면은 현실 사회주의가 상당히 자기 발전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은 앞장설 수밖에 없고 결국 자이든 타이든 중국은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서 현대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광범위한 이들 국가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국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르 계급은 자기 해방을 위해서도 부르주아를 무찌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전체 인민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국제 관계에서 보면은 중국의 지금 입장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국화의 이제 진보성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